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정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과 대립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독한기자 킨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윤석열 봤습니까? 예, 봤죠. 예, 봤죠. 윤석열. 네, 봤죠. 윤석열을 언제 봤습니까? 처음 보신 건가요? 이제 실물은 처음 봤죠. 실물은 처음 봤고. 근데 불행하게도 법정에서 이제 처음 만났죠. 네, 법정에서. 우리 한상진 기자는 많이 봤죠? 아니 저는 최근에 예. 제가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 재판을 제가 지금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1, 2주에 한 번씩 계속 얼굴을 보고 있어서 근데 낯설지도 않아요. 예. 근데 굉장히 혈색이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공선법 재판에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빠지면서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식단 관리하고 하니까 건강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도 보니까 그 증인석에 앉자마자 이거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석에 앉자마자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꼬고 그 저기 증인신문에 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허리가 아프면 다리를 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 전날 공선법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이제 잠깐 증인석에 앉을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허리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좀 꼬고 있어도 되겠냐 재판장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어제 다리를 꼰다는 게 그냥 다리를 X자로? 예전에 제가 법정에서 다리 꼬다가 혼났잖아요. 그 다리. 그 자세. 허리 환자 제가 디스크 환자라서 다리 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허리에 압력이 더 가기 때문에. 그래? 예.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이제 증인석에 앉는 순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기선제압을 해보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어제 열린 재판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인데요. 이제 피고인석에 이제 김용진, 한상진 기자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저는 이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몇 번 불렀는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몇 번 불렀죠, 앞서? 한 두어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한 10여 차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재판 우리가 2년 전에 기소가 됐거든요. 2024년 7월에 기소가 되고 본격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부터 시작한 건 이제 24년 9월인 것 같은데 첫 재판 때 우리가 바로 이 사건은 이제 윤석열이가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그 윤석열이 직접 이제 자기가 그 가해자로 이제 지목된 우리 3명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라 그러고 검찰에게도 제발 좀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안 돼 왔던 거죠.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서면으로 한번 처벌 의사가 있다는 걸 이제 밝혀왔고 자기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어제 공판에서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격인 윤석열이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굉장히 저는 황당하던데요. 지금 자기를 명예훼손했다는 그 뉴스타파 보도나 이 보도 자체를 보지도 못했고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증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희가 법정에 세워야 될 필요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피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이 명예훼손죄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수사도 기소도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쟁점이 봉지욱 기자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용진 선배나 저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네. 2011년 윤석열 씨가 부장검사 시절에 했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잘못된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사람은 피해자이지만 저희가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불러서 물어봐야 될 이 사건의 또 핵심 당사자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이제 황당했던 게 이 사람을 증인석에 앉혀서 자,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이 한두 개 딱 나갔는데 바로 이 사람이 첫 번째 했었던 말이 뭐냐면 아, 사실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고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기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아니 누구는 예. 지금 거의 한 3, 4년째 지금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핵심 당사자라는 사람은 나와서 이게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윤석열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우리 둘이 웃었죠, 그죠? 예. 네, 웃었죠. 이 법정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법정에 이제 웃으면 너무 되잖아.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건 자체가 어제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니까 한 100분 정도 증언을 했는데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습니다.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뉴스타파 보도를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 보도하고 사흘 뒤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내용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마타도어다. 흑색 선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재판에 윤석열 씨가 증인으로 나올 거라는 걸 저는 그 전날 월요일 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저 어떻게 알았냐면 본인의 그 윤석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이 진행됐는데 예. 그날 이제 판사가 최후 변론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일어나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20대 대선 전, 후 자기는 계속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도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민주당, 언론 뭐 온갖 곳들이 전부 작당 모의해서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자기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들어요. 그러면서 장모 사건 예를 들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를 들고 그거는 뭐 김건희가 유죄를 네.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님 김만배 녹음 파일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더라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기 이제 최후 변론하면서 네. 그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재판 그저께 네, 그저께 본인 재판.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바로 직전에도 갑자기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 보도가 나와서 자기를 공격했는데 이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두 사람이 짜고 네. 기획 인터뷰를 해서 그걸 또 딴 곳에 흘려서 보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낙선을 시키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그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안 그래도 내일 그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아 내일 저 사람이 우리 재판에 증인 나오는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그 이제 공수법 재판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어제 나왔으면 또 모른다고.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서 1번 제가 어제 그래픽 1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이 보도를 본 적도 없고 나는 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네. 이 재판이 지금 4년 뒤에 왜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기자 처벌을 원한다. 저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다만 저 사람이 월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관되게 한마디 한 얘기는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인지 일부러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선 20대 대선 직후에 우리가 기소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자기 공선법 재판 때도 자기가 알기로 이 사건님 재판만 4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1심을. 그런데 1심이 아직도 안 끝났다. 네. 근데 나는 나와 관련된 사건은 이렇게 빨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또 했었어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 한참이 지나서
우리가 기소가 됐다는 걸 몰랐나? 그 모를 수가 있네요, 그게.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대통령 돼서 한참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검찰에서 자기를 위해서 수사해서 이 기자들 기소한 줄 알았는데 2023년 한 9월경에 보니까 이 기자들이 멀쩡히 있네. 그래가지고 야 빨리 수사해. 야 빨리 수사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런데 드는데요. 그 이제 그걸 모를 리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죠? 거짓말이겠죠. 아니 근데 모를 리가 없는 게 모른다고 해놓고 뒤에서 하는 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2번 보여주시면 기억이 안 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아유 우리 변호사님 질문을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조우영 대장동 대출 불었고 조우영 씨 전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했다가 조우영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조우영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수사 내용도 굉장히 2011년 15년 전 사건인데 기억 안 난다 그러더니 질문을 받아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지금 막 이제 생각이 났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정말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입만 열면 거짓말. 알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굉장히 답변을 길게 하잖아요. 빨리 가기 싫은 거예요. 최대한 여기서 시간을 끌고 버티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구치소 지금 엄청 덥거든요. 서울구치소 엄청 덥습니다. 독방.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어제는 사실 이제 오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하루 종일 이제 할 계획이었는데 오전 한 11시 45분까지 이제 우리 측 변호인이 이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제 피고인들 변호인들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려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되니까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오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은 에어컨이 나올 겁니다. 아. 시원하고.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에어컨 때문에 갔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윤석열 본인도 얘기했지만 2022년 3월 대선 당시에는 몰랐다. 이런 보도 뭐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않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뭐 캠프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건데 정작 윤석열 캠프에서 뭐 정치 조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홍일 원래는 이분이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2011년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뉴스타파 보도가 정말 문제였다면 김홍일 이 정치조작 특별위원회 그런 정식 명칭은 이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정치공작 진상규명 윤석열 캠프에 설치된 기구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그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가 그렇게 난리가 났다면 그때 이미 이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대응도 했어야 되는데 이 김홍일 이분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뉴스타파 보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뉴스타파 허위 조작, 김만배, 친한립 허위 보도 인터뷰 사건을 인지하고 혹시 계셨는지요? 그 당시엔 그런 것이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도가 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도됐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발 사주 소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뭐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대선 당시에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캠프에서 별다른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도 그때 뭐 몰랐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본인이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갑자기 중요 사건이 돼가지고 수사를 한 건데요. 당시에 보니까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저희가 원래는 그 윤석열 씨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일단 검찰 측이 세운 증인 신문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윤석열 씨 밑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었던 그 유명한 커피 검사 박모 검사 박모 검사를 불러서 제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될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씨가 나오면서 좀 뒤로 밀렸는데 아마 다음 재판에서는 박모 검사를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씨를 또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을 또 이어가기로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되면 여름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사건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 검찰이 증인신문 하겠다고 처음에 주장했었던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아직 10명도 못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윤석열이 지금 이제 7번째인가? 그렇죠? 그렇죠. 7번째, 뭐 8번째 그 근데 정도밖에 안 돼요. 윤석열은 이제 검찰 측 증인은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죠. 뭐 우리 측 우리가 증인이긴 하죠. 이제 예. 내세운 증인이죠.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씨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당시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을 때 이제 이 조우영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이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검인데 저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우영 씨, 그러니까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던 조우영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측에 1억 5천만 원 착수금, 1억 원 성공 보수.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너 처벌 안 받았으니까 1억 원을 더 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질문을 했는데 그 자료 7번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이제 그러니까 저 한상진, 김용진 측 변호인이 이제 계속해서 추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추궁을 하는데 이 얘기가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한 거는 아닌데 그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박영수 변호사와 각별한 사이인 건 맞다라고 하면서 평소에도 보니까요. 여기 보면 윤석열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앞에서 각별한 사이인데 뭐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또 워낙 박영수 변호사가 이제 발도 넓고 하니까 평소에 이제 박영수가 자기한테 내 아는 동생이 아니면 내 아는 후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그 애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애들은 검사들이겠죠. 좀 친절하게나 해주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저는 이거 듣고 얼마나 많이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평소에 이게 평소에 그냥 상시적으로 야 그거 좀 잘 해줘라.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박영수 정도 되는 전직 검사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자기 후배들한테 청탁할 때 전화해가지고 야 잘 지냈냐 내가 누구의 변호를 맡게 됐으니까 그 사람 일 좀 잘 처리해줘라 이렇게 말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박영수 정도 되면 그냥 전화 한 통해서 무슨 수하고 있다며 네. 그냥 뭐 잘하라고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거지 뭐. 아니 그때 네. 저희가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밑에 있던 그 허영진 변호사인가요? 네. 그 조우영 씨한테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냥 검찰에서 그냥 늘상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요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씨의 발언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전 순간적으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대선 3일 전에 했었던 보도 네. 그 보도를 하려고 제가 박영수 변호사 측에 입장을 물었었잖아요. 네. 이제 예. 해명을 그때 박영수 쪽에서 저한테 온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조우영 변호를 한 건 사실이다. 예. 그런데 내가 이 변호를 맡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검찰에다가 부탁을 했는지 어디다 부탁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너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부인을 하지 내가 조우영 변호를 맡고 난 다음에 조우영을 좀 잘 봐달라고 어딘가에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통화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죠. 이게 부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시인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제 거짓 증언은 안 한 거예요. 일단 거짓 증언은 안 했는데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제 관행은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끝나고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일종의 간접적인 뭐 시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했다. 그런 통화를 자주 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그런 했어요. 전화가 박영수하고도 그런 맞아요.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제 자주 오고 간다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제 윤석이 뭐라 그러냐면 박영수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뭐 어떻게 얘기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가는 또 법정에서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꾼은 꾼입니다, 진짜. 법률 기술자는 기술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윤석열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그저께 공판에 가셨잖아요. 네네 갔죠. 근데
지금 그 만약에 윤석열이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게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씨가 온갖 곳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했었던 발언 중에 딱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네. 전성배를 뭐 안다 모른다. 근데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본인 예전에 인사청문회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돼서 예. 나는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토론회 자리에서 했는데 이제 네.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사실은 사안 자체도 굉장히 경미하고 사안 자체도 단순한데 이게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397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돈도 그냥 397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잖아요. 네, 당선 무효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예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파면됐으니까 제한적으로나마 받고 있지만 아무런 그걸 받을 수 없고 아마 397억 중에 3억 원은 본인 기탁금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3억 원 뱉어내야 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유사선거사무소도 저희 뉴스타파에서 다 보도를 했고 어딘지 그러니까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을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서희건설에도 있었고 강남 가로수길에도 있었고 맞아요. 뭐 저기 무슨 병원 있잖아요. 거기 병원에도 있었고 뭐 했는데 그런 확실하게 물증이 있는 것들은 그 특검이 기소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거를 두 개를 했는데 이거 벌금 100만 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은 첫 공판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 이제 판단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뭐 봉 기자가 얘기했었던 것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혹시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했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왜 특검이 그 수많은 거짓말 중에 이 두 가지를 딱 찍어서 기소를 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나름 이제 예측되는 건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딱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저는 처음에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재판을 한 6번 했는데요. 이제 결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는 한번 민주시민들께서 기대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 하여튼 이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은 사건 내용 자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데도 네. 저도 몰랐던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었던 증거들이 종종 튀어나와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인가요? 소개를 해줬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뭐 변호사 소개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본인의 이제 측근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에게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소개해준 걸 그냥 소개해줬다고 했으면 끝날 아니, 일을.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제 웃긴 게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공직선거법 그 마지막 결심할 때 예. 윤석열 씨가 최후 진술을 해요. 근데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사건이라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씨는 뭐라 그랬냐면 계속 나는 시종일관 윤대진 후배 검사인 윤대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는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고 내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스탠스였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이번 그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 사안 이 변호사 소개해줬다라는 사안을 내가 인사청문회 때 만약에 변호사 소개해 준 게 사실이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했어도 당시 대통령이 그 나의 그 잘못 그 드러난 그 변호사 소개 혐의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를 검찰총장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정도 사건은 아니었다. 뭔 얘기입니까 그게 또? 이게 좀 예. 이게 좀 이게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나는 법도 다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게 변호사 소개 준 게 사실이면 내가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 이런 스탠스였다고. 근데 처음으로
사실상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꺼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전략인가요? 새로운 아니, 그게 아니라 전략이라기보다도 본인 입으로 소개를 해줬다고 한상진 근데 기자랑 통화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두 번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예. 아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가 술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요.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진작에 그냥 오늘 하는 최호 변호사 하는 이런 얘기를 인사청문회 때 했었고 대선 때 했었으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는데 너 왜 이러고 살았어? 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는 근데 어쨌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했잖아. 본인 2012년에 본인이 했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기자한테 그거를 거짓말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윤대진 자기 부하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얘는 이제 기자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열면 한다. 거짓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제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죄송합니다. 저 월요일 날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여튼 되게 웃겼던 거 이제 한 30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누구한테 사람을 소개를 받아. 그러면 소개를 받은 사람하고 만나서 혹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한 다음에 딱 끊으면 습관적으로 누구나 이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네가 소개해준 사람 잘 만났어.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번 저 결심 공판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남석을 자기가 소개를 받은 뒤에 윤우진이가 이남석하고 전화를 딱 끊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윤대진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확인되는 순간 제가 윤석열 씨 표정을 봤거든요. 그 증인석에 앉아서 그 질문을 듣는데 윤석열 씨가 매우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윤우진의 차명폰 네. 통화 내역에서 그러니까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해 준 것처럼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소개를 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 결심 공판이면 선고가 언제쯤인가요? 7월 27일 날 납니다. 7월 27일. 예. 유형은 얼마 됐죠? 구형은 징역 2년. 징역 2년. 징역 2년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나오긴 하겠네요. 예, 당연히 나오긴 해. 이걸 벌금 80 줄 수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제 그 사견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6번 공판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냥 기자로서 감인데 뭐 재밌는 결과가 나오겠다. 집행유예 정도. 예, 징역형.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다는 징역형의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윤석열 내란 뭐 무기징역 받은 입장에서 그 형량은 중요하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 데미지가 없는 판결이에요. 예, 또 며칠 전에 또 30년도 받았잖아. 그렇죠, 예. 유형을 받은 거죠. 30년. 예, 예. 드론 때문에. 예. 이게 397억을 국민의힘이 이제 선관위에 반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여의도 당사 팔아야 됩니다. 예. 여의도 당사 팔아야 돼요. 이 돈을 국민의힘이 토해내기 싫으면 토해내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제가 법률가들한테 저기 물어보니까 정당을 해산하면 된답니다. 정당에서. 그러니까 정당을 스스로 해산하면 돼요. 예. 예. 그 돈 내기 싫어서 정당 해산할 수 예. 있다. 아니 어차피 저 당은 뭐 조만간 한번 해체될 아닙니다. 당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 아주 열심히 그래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끝까지 가야 돼. 장동혁 대표 체제로 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럼 화이팅 해야 되나 우리가? 네, 화이팅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장악 꼭대기에 윤석열이 있었다. 우리 김용진 기자가 이 소식을 가져오신 거죠. 예. 그런가요? 예. 지금 본인이 가져온 소식을 모르시면 예. 네. 그거는 뭐 근데 너무 뻔한 얘기라서. 예. 그렇죠? 뻔한 얘기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했던 이진숙, 김태규가 국회로 입성했는데 진짜 야 이거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예, 그 뭐 여러분도 그 사실 이제 선거 결과에 실망한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실 텐데 지금 난립니다. 지금 난리.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004년부터 그 이제 일종의 2인 체제의 이제 방통위가 계속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2인 체제라는 게 바로 이제 이진숙과 김태규인데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진숙은 대구 달성군에서 한 59% 득표율로 국회의원이 됐고 김태규는 어디입니까? 그 울산 남구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한 50% 득표율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저는 뭐 아직도 이게 좀 이제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방통위 때 활동한 그런 내역을 보면 이분들은 공직 생활이 굉장히 이제 부적합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투표로 선출이 되니까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이 선거를 공직자를 뽑고 이런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게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과정에서 이제 과거의 이런 행적들이 제대로 이제 언론에서 검증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전직 경력을 이용해서 과방위를 신청할 것 같은데요. 국회 과방위 엉망진창되겠네요. 잘못하면.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김영진 기자께서는 이 두 사람이 언론과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었던 행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하고 언론 탄압을 하는데 이제 천병으로 나서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거보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 다른 결의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 이 사람들은 꼭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 두 사람이었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도 장동혁 씨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윤어겐을 외치고 근데 저 사람들은 원래가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폭정을 지나고 내란을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후발적으로 만들어진 극우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진숙 씨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게 극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전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발언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진숙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수준의 극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드디어 공인되는 그런 어쨌든 이게 정치 하나의 시발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그랬고 그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만든 몇 가지 이제 사유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2024년에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돼서 이분이 했었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포함한 5.18 관련된 각종 음모론 글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그거를 퍼날르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아 드디어 저런 정도 수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김태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예, 판사 거의 출신인데 판사 출신인데 거의 비슷한 사람.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그런 네. 발언이나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낸 적이 있죠. 네. 장동혁 대표는 좋겠네요. 든든한 우군을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이진숙에 대해서 뭐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뭐 제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니 뭐 이거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봉주 기자도 같이 고소한 거잖아. 아 그래요? 야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도 했고, 예. 지금 저희가 이진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가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예, 저희가 두 가지 소송을 했잖아요. 예. 첫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저희가 하나 해놨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 쪽 인사 정치인 3명에 대해서 저희가 민형사상 고소를 좀 해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 3명이 한동훈, 이진숙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인 박정훈 이렇게 3명입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뉴스타파 저희가 이제 민형사 소송을 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날 근데 저 때만 해도 네. 얼굴이
예. 이진숙 씨? 예. 얼굴이 저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순하네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서 아니 지금 보니까 저 때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정말 순했구나. 우리가 얼굴 그 생각 가지고 못 해봤네. 이제 뭐 평가할 건 아니고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방금 이제 윤석열을 이제 우리가 커피가 타준 그런 보도를 이제 한 것 같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거짓 허위 발언이죠. 네. 저 부분 대해서는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한동훈을 다루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했고 저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발을 해놓은 거죠. 네. 근데 저 이진숙 씨는 저 발언이 저는 한동훈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뉴스타파는 뭐 윤석열 커피 이런 보도를 안 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20대 대선 때 후보 검증 차원에서 했었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보도가 된 것이고 예.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언론을 탄압해 놓고 우리를 언론을 탄압을 해서 언론인들의 입과 손을 다 붙잡아 놓은 이 사건을 이런 희대의 사건을 자신들의 언론 자유 보장의 하나의 근거처럼 왜곡해서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저거야말로 제가 볼 때 저희 사건 관련돼서 가장 악질적으로 나왔었던 발언 중에 하나다. 제 발언이 그러면 이제 우리 보도가 윤석열 정권 때 나온 걸로 지금 이야기를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날 세 가지 기사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사.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라는 세 가지 기사, 세 가지 사례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날리면 예. 이거 보도였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뭐 청담동 술자리 보도였고 세 번째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예요. 이 세 가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나온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걸 보면서 이건 내가 고소한다. 근데 한동훈도 그렇고 이진숙도 그렇고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을 안 하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딱 걸렸어요. 한동훈 의원은 보니까 그 성남 FC 후원금 네이버가 이제 성남 FC에 뭐 이제 협찬 후원을 했는데 한성숙 후보자 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네이버 사장 출신 한성숙을 총리로 앉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성남 FC 사건하고 한성숙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당시 보니까 무슨 실장 네. 서비스 총괄인가 이런 걸 했었고 이 둘의 연관이 없는 걸 진짜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국회의원까지 달아놓고 아니 뭐 일부러 몰랐거나- 그러는 건지. 아니 몰랐거나 알았거나 하여튼 잘 됐어요 이 사람. 어쨌든 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어서 이제 마구잡이로 발언을 해대면 그 정말 이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오늘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 거는 면책 특권 안 됩니다. 아니, 자신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니 페북에다 올린 글도 안 됩니다.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 씨의 저 글 올라오자마자 그 민주당 김동완 의원이 딱 잡아가지고 이거 고소한다고 딱 올려놨던데 제가 좋아요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사 한동훈은 그 안에서 잘 나간지 인적인 몰라도 SNS에서 활동은 그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예.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은 거기 지휘 체계 군대 같은 곳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국회는 완전 판이 다를걸요. 한동훈 의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험악할 겁니다. 거기가. 네. 예. 제가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도 가고 국정감사도 가고 거기 앉아 있으면요. 야, 저 국회의원들 진짜 웬만한 멘탈로는 못하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이게 웬만한 멘탈로는 국회의원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은 힘들어요. 거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간 한동훈이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김용진 기자는 뭐 잔뜩 이거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뭐 뭡니까 이게 자료가? 자, 그러면 자료 13번인가요? 예. 자료 13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잔뜩은 아니고 한 몇 장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쉽게 예, 간단하게 자, 좀 설명해 저거는 뭐냐면 그 이진숙, 김태규가 이제 방통위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된 게 언제죠? 2024년 7월이죠. 네, 2024년. 저게 이제 딱 되자마자 당일날 아까 이제 기자회견도 그날이었죠. 그 이제 윤석열 커피 이제 관련 이야기. 저건 지명된 당일날. 지명된 날이고 지명된 이거는 날. 이제 예, 취임해서 이제 첫날에 네, 첫날이었죠. 하는 게 박문진 이사 6명을 선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KBS 이사 7명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박문진 이사 이제 6명 선임한 건 이게 박문진에서 이제 이거를 취소 뭐 하여튼 가처분 이제 소송을 내서 이제 이겼죠. 네. 그래서 이제 MBC를 장악하려는 기도는 이제 일단 좌절이 됐는데 KBS 이사 7인 추천은 이제 그대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진숙이 추천한 KBS 이사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이제 박장범 사장, 파우치. 사장을 이제 그 임명 그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임명 제가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박장범이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KBS가 망가졌는데 지금 한 거의 한 뭐 2년째 다 돼 갑니다. KBS가 얼마나 이제 지금 황폐화해졌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방통위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소송에서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추천한 게 이제 위법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방통위는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진수하고 김태규 둘이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법적으로 그때가 이제 무효가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KBS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뭐 국민의 그 방송, 뭐 국가기관 방송 이런 위상이 이제 급격히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계속 많았지만 뭐 EBS 사장 뭐 임명 동의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줄줄이 이제 일종의 언론 장악 최전선에서 이제 두 사람이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제 김만배, 신앙님 이제 인용 보도 관련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방심이라고 이제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유림 그 위원장이 방심 위원장을 할 때 우리 이제 그 신앙님 그 김만배 이제 녹취록 보도를 한 그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MBC, 뭐 YTN, 그 JTBC 이런 이제 방송사들을 심의에 붙여가지고 중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이제 과징금 처분을 이제 내리게 이제 된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한 11건인가 해가지고 과징금 액수가 한 1억 5천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방송사에서 이제 이 취소 처분, 가처분을 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거의 이제 100% 이게 완패했죠. 그 이제 방통위가 완패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그 소송 그 변호사 로펌 비용만 방통위가 쓴 비용만 해도 몇 억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료 뭐 16번을 보시면 지금 이제 과징금 그 처분에 대한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뭐 MBC 뉴스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는 뭐 1심이 취소됐고 MBC PD 수첩은 1, 2심 다 취소됐고 예. KBS도 이제 1심이 취소됐고 다 지금 1심은 이제 그 방통위가 다 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진숙, 김태규 체제가 이제 수행해 왔던 거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줄줄이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패소하면 그만해라. 예.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한 거예요. 그 현재까지 지금 이제 방통위가 이진숙, 김태규 체제에서 방통위가 사용한 소송 비용이 여기 얼마입니까? 5억 5,9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만약에 이진숙 본인에게 본인 돈으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거를? 절대 부상권 못하죠.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청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면 예. 이거는 뭐 어디선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 뭐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항소 포기를 한다든지 드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2심, 3심을 한다고 계속해서 변호사 비용을 쓸 건 아닌데 세금이잖아요, 전부. 내가 뭐 국민의 세금이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 두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그 남매가 윤석열 방통위 남매가 국회에 입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충격입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런 미디어 분야는요 잘 안 알려져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유권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전에 보면 뭐 저희가 보도한 거긴 하지만 그 방심위의 류일임 위원장 희대의 진짜 청부민원 사건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사실 언론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참 문제죠. 그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이진숙 뭐 김태규 이런 분들이 과거의 행적이 이제 굉장히 그 수상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제 윤석열 정권 때 빵으로 알려져 있죠. 빵. 빵진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빵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두 사람이 방통위를 장악한 다음에 그 행한 일들을 보면 지금 지금 방송판이 정말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 이렇게 만든 주범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가방위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문제들이 또 걸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직접 다루게 된단 말이죠. 아니지만 그 며칠 전 끝난 그 지방선거 때 장동혁 씨가 그 대구에 가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했었던 발언을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진숙 씨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올해 국정감사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실 분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타 의원이 되실 게 이미 예약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요즘 뭐 좀 우울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달아가지고 얼굴 보니까 우울해지는데요. 이분들을 이게 국회에서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지만 이진숙, 김태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앞으로 안 그래도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면서 다운표 저널리즘, 언론의 그런 다운표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른바 전원보도 뭐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뭐 이제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겠네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다 이 프레임으로 나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뭐 언론 그 이제 상황이든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기분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우울해. 싶은데. 우울합니다. 아니요. 시간이 약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그러면 지나면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아니, 힘내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면 약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만 이제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용진 기자는 되게 특이해요. 아무런 타격과 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상이 없어. 희한해.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아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별 비결이 있겠습니까? 특이합니다. 저는 지방선거 끝난 뒤로 막 뉴스도 보기 싫던데. 그러니까 많은 아니, 분들이 저 전투력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전혀. 아니? 이제는 이제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왜냐 챗바퀴 돌듯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안 되고. 아니 지금 그러면 안 우리 되지. 저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힘내라고 지금 이제 응원하고 힘내야죠. 계신데 힘내야죠. 근데 뭐 해야지. 시간이 약이고 그냥 뭐 우리가 구속 안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그렇게 하시죠. 뭐 감옥에는 안 있으니까 지금 저희를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있고 저희는 다행히 이제 감옥 안에 아니고 정말 덥다고 합니다. 정말 덥고 독방이 특혜라고 합니다. 구치소는 저는 그래갖고 독방이 이렇게 사람 외롭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그 여러 사람이 머무는 홍거방은 정원이 6명인데 9명씩 막 넣는데요. 그래갖고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자는데 그래도 독방 혼자 잘 수 있으니까. 독방이 특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쉬었잖아요. 부산 지방선거 때. 선거 얘기도 사실 한번 했었어야 되나. 그 다음 날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6월 4일 저녁에. 근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그러시죠. 오늘 힘냅시다. 네, 힘내시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